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비대사 이노겸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경호학하고 경비부 강의를 끝내고 조금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면서 뭘 다음 유튜브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한 끝에 지금 이제 지도사 시험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뭐 같이 시작한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 1차 면제장 아닌 이상은 아마 법학개론 1차 법학개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법학개론을 단기에 끝낼 수 있는 핵심 요약 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개론을 놓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시키고 또 가장 쉽게 암기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가 권해를 하다가 며칠 전부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학개론 제 1부입니다. 법학 일반 파트인데 법의 일반적인 이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제가 보니까 슬라이드가 63개인가 되는데 이걸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부로 법학 일반 이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 일반 이론에서 법학개론 중에서 시험 문제는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0문 중에서 10%를 약간 더 상회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10%에서 한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다음에 있을 헌법, 행정법, 그다음에 민법, 형법, 기타 상법 등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개론 일부 법학 일반은 법학의 일반적인 용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가 끝나게 되면 헌법, 그 다음에 민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행정법, 그 다음에 경제법, 노동법 순으로 제가 쭉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핵심 요약을 위해 가지고 요약집을 만든 게 있는데 교재로도 봐도 한 63페이지 정도, 62페이지, 63페이지 정도 압축을 했습니다. 법학개론은 전체를 63페이지로 압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압축한 내용을 PPT로 순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 일반이라고 그랬죠. 자, 먼저 사회규범과 자연법칙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규범과 자연법칙의 어떤 차이점, 구별입니다. 자, 사회규범은 여러분 알다시피 법 같은 거, 도덕, 종교, 관습이죠.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연법칙은 과학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모든 물질은 중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물질을 하늘로 던져도 곧 땅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질량은 절대 불변이다. 총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법칙, 이런 것들은 과학 법칙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긴 타원형으로 돈다. 또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학 법칙으로서 자연 법칙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열은 주로 사회규범을 배우고 자연계열 또는 이과는 자연계열, 자연법칙을 주로 배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인문계열을 나와서 이 과학법칙은 아주 흥미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조금 좋아하지만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규범과 자연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구별의 기준입니다. 사회규범은 당위의 법칙이고 자유법칙이고 목적의 법칙이다. 그래서 당자목으로 무조건 외웁니다. 사회규범은 당자목이다. 당위의 법칙이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을 따져본다면 형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사람을 당연히 죽이면 안 되죠. 당연히 법칙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누구를 때려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유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해도 꼭 죽이는 사람이 살인자가 나오죠. 강도범이 나옵니다. 절도범이 나오죠.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유법칙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목적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법은 정의를 또는 도덕은 선을 의를, 의로움
또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죠. 반드시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연법칙, 과학법칙은 반드시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건 당이라면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있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만류의 법칙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질량분리법 법칙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에너지 1법칙, 2법칙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 위에서 알아낸다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죠. 만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뭘 무거움을 던지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결과가 존재하죠.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필연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기본과 자연법칙을 당자목, 그 다음에 존인필 이렇게 외웁니다. 당자목, 존인필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인과의 법칙이나 필연 법칙 같은 말이죠.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어떤 목적이 있지만 여기 목적이 없죠.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필연의 법칙이 과학법칙, 자연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당자목, 존인필 이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회 기본 중에서 법과 도덕의 구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법은 타율적이고 도덕은 자율적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놨는데 안 지키면 법을 국가에서 강제하죠? 강제적입니다. 그러나 도덕은 강제하는 게 없죠.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율적이면서 비강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권리도 존재하지만 의무도 존재하죠. 법은 거의 권리와 의무가 거의 동시에 갑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거의 의무만 존재하죠. 도덕은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면적이다 또는 편면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법은 인간의 드러난 내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행위를 규율하는 거죠. 그러나 도덕은 행위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합니다. 물론 내면적 의사를 규율하면 외면적 행위도 규제를 받겠지만 도덕은 양심의 문제죠. 그래서 외면성과 내면성으로 주로 규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도 경우에 따라서 내면 의사를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시할 때도 있습니다. 뭐 선의 악의, 법에는 선의 악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악의로 불러요. 굉장히 독특하죠. 착한 뜻, 나쁜 뜻인데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다. 그건 선의로 했다. 어떤 사실을 알면서 했다. 악의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타율적, 자율적, 강제적, 비강제적, 양면성, 편면성, 외면적인 규율, 내면적 의사의 규율 이렇게 구별됩니다. 쉽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숨을 오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줄 의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일반인들. 그런데 누군가 구해주는 사람도 있고 구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거를 구해줄 의무가 없는데 반드시 법으로 구해준다 해야 한다고 정한다면 그것은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새로운 윤리와 현상이죠. 윤리 영역에 머무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매우 소수입니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만 이런 규정이 있고 일반 법에는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없습니다. 왜? 윤리적 문제를 너무 법으로 국가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윤리 영역은 윤리 영역으로 그 다음에 법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은 좀 굉장히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만 법으로 규제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윤리 영역으로 남겨두고 어떤 경우는 법으로 규제하는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우리 법에서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과 간섭의 구별입니다. 이것도 쉽죠? 여러분 법이란 거 다르고 간섭은 오랫동안 우리 생활을 지배해온 법이 아닌 관행 이 간섭이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법은 국회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지만 법은 간섭 관행은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은 국가 차원에서 만들지만 주로 또는 자치단체에서 만들긴 하지만 관습은 어떤 부분 사회 관행입니다. 전라도의 관행, 경상도의 관행, 서울의 관행 다 다르죠. 제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우리 안동에서는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손님을 접대할 때 반드시 문어를 내놓는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도는 홍어를 내놓죠. 충청도는 계곡을 내놓는다는 관행이 있단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관습의 관행입니다. 법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을 위반할 때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관습 위반할 때는 그냥 비난을 받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반드시 문어를 잘 삶아서 잘 대접을 해라. 그 다음에 돌아가는 조문경한테는 노란 봉투에 담배 한 갑과 돈을 5천원을 넣어서 보내라고 반드시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고향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관습 위반이라. 그래 법과 관습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은 당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당위성에 기초하는 반면에 관습은 한목적성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면 장남이 제사를 모시는 관행이 있죠.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요? 옛날에는 제사를 모신 것이 굉장히 유교적 관습이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누가 모셔야 되느냐? 제사는 주로 장남이 모셔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 장남은 대를 잇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남이 제사를 모시는 것은 대를 잇는 사람이 제사를 모셔야만 조상의 조상의 굉장히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조상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된다는 목적. 그 목적에 근거해서 장남이 제사를 모시는 관행, 관습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을 한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에도 한목적성이 있지만 관습은 주로 한목적성에 기초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법은 그래야만 반드시 된다 하는 당위성에 기초한 것이죠. 장남이 제사를 꼭 모셔야 되는 건 아니죠. 차남이나 딸이 모셔도 됩니다. 제사를 안 모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당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종교의 구별입니다. 이것도 쉽죠. 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민법, 형법, 상법. 그러나 종교는 절대자의 기여에 위한 규범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모하메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은 행위 중심의 외면성이라고 했지만 종교는 도덕과 마찬가지로 의사 중심의 내면성을 가지죠. 법은 국가에서 관계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가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의 본질입니다. 법은 무엇이냐? 이 부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법은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 강제규범, 절대규범, 상대규범 6가지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 내지 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법에 따라서 이런 본질을 다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갖지 않고 몇 가지만 갖습니다. 대부분의 법들이 갖는 공통의 본질 이런 것들인데 어떤 것은 갖고 어떤 것은 이런 성질 다 갖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행위규범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위규범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규범, 금지규범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남의 돈을 빌리면 잘 갚아라, 이런 것들 다 행위규범이죠. 행동을 규율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재판규범인데 이 말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재판에 근거가 되는 규범이 재판규범이에요. 예를 들면 판사가 재판할 때 법을 근거로 재판하지 관행을 근거로 재판하지 않죠. 도덕을 근거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재판규범이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했다. 그럼 형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북한을 찬양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범죄를 저질렀다. 형법 내지는 성폭력범죄 처벌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규범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물건을 납품을 받고 돈을 안 줬다. 그럼 민법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소송 절차는 민소송법에 따르고. 그게 재판규범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조직규범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조직규범은 어떤 조직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도 조직규범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어요. 헌법은 통치 구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주로 규정한 것이 헌법인데 기본권이 아닌 통치 구조를 규정한 헌법 규정은 조직규범을 볼 수 있어요. 이 통치 구조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치 구조는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각부 장관이 있다.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이 돼 있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건 다 조직이죠. 조직의 상하 관계, 계층을 규정하는 법. 이게 헌법의 통치 규제가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헌법도 조직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 조직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 조직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조직규범이에요. 정부 조직, 대통령, 총리, 행정관부의 장관, 그 다음에 밑에 외청, 청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부 조직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경찰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이고 경찰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조직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들은 다 지방자치법이 있죠. 이런 걸 조직규범이라고 불러요. 강제규범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규범이죠. 대부분의 법률은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근로기준법 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물론 강제성이 없는 규범도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규범 또는 임의법규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법 중에 강제성이 없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법은 지켜야 되는데 왜 강제성이 없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민법 309조 같은 건 대표적인 임의법규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민법이 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민법 309조에는 여러분 남의 집에 세를 들였어요. 전세를 들였습니다. 그럼 전세를 들여면 집에 사소하게 고장난 건 누가 고쳐야 돼요? 세든 사람이 고쳐야 되죠. 그게 민법이 309조예요. 세든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든 사람이 고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집에 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예를 들면 계약서에 썼다. 공인중개사 앞에 가서 그러면 그건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사자가 합의한 그 당사자 합의한 의사가 309조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런 걸 임의규범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의규범도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의 주로 채권에 관한 규정은 다 임의규범입니다. 다 나지만 대부분 임의규범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규범, 상대규범인데 절대규범은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마약, 방화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 다 처벌하죠. 이런 걸 절대규범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상대규범은 어떤 나라는 처벌하고 어떤 나라는 처벌 안 해요. 도박죄 우리나라 처벌하죠.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처벌 안 합니다. 간통죄 우리나라 처벌하다가 처벌 안 하고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회계국가 간통죄 처벌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처벌해요. 대만도 처벌해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전혀 처벌 안 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불법인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처벌하지만 처벌 안 하는 유럽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대규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대규범을 정리하는 말로 법의 속담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필연의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부정이다. 이쪽에서는 합법이잖아요. 저쪽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것이 상대규범을 정리하는 법언입니다. 법의 상대성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6가지 어떤 법의 본질을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세부적으로 형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면서 강제규범이면서 절대규범이면서 상대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면 맞는데 조직규범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조직규범은 없습니다. 형법에는 조직이 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이런 게 조직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규범 아닙니다. 자, 정부조직법은 재판규범이에요. 판사가 어떤 정부조직에 대해서 월권이 있었다. 그럼 정부조직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이 부장을 제끼고, 국장한테 보고 있다. 그럼 월선 보고죠? 그러면 이 개통을 봐야 돼요. 개선을 보려면 재판규범, 정부조직법을 봐야 돼요. 재판에 근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규범이, 대표적인 조직규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에 위반된 어떤 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강제규범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은 외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정부조직법은 우리나라만 적용되지 외국인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규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위규범은 아니에요. 행위를 규율한 건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절도하지 마라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절대규범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은 우리나라만 적용되지 외국인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형법은 조직규범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행위규범이 아니고 절대규범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제 강의의 특징은, 이번에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 이론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 강의도 해당 파트별로 기출문제 강의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굉장히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법의 이념입니다. 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의 이념 또는 목적은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 목적입니다. 법의 이념은 정의, 목적,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자, 법의 이념은 세 가지 법입니다. 정합법이다. 정합법. 두 문장.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은 정의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정의입니다. 법은 왜 있습니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와 비슷한 개념이 동양에서는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양의 윤리사상 중에서 각자의 본분을 잘 자각하는 것, 각자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 정의, 서양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관념은 바로 동양의 의라는 거죠. 의로울 의자. 의롭다. 의롭다는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리 있다. 정의롭다는 거죠. 의리 있다.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를 서양에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유명한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어요. 자, 이 말이 어렵죠? 자, 이 설명하겠습니다. 평균적 정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하는 게 평균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선거권 1인 1표죠. 평균적 정의입니다. 대통령이 2표 안 줍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1표 주죠. 이거 선거법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에서의 정의입니다. 민법에서 이제 사법은 민법인데 민법에서 정의는 주로 평균적 정의입니다. 민법에서는 여러분 민법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보면 민법에서는 원고와 피고한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줍니다. 원고와 피고를 완전히 대등하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등합니다. 그건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사람을 대우할 때 약간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것은 어떤 정의의 관념에 평등원칙 입에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차별을 두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것이 배분적 정의입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소득세를 매길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율을 높게 매기죠. 아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세율을 안 매깁니다. 그래서 뭐 6%, 뭐 14%, 뭐 23%, 뭐 37% 매기죠. 양도소득세도 돈 많이 벌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세죠. 그런 게 배분적 정의예요. 그런 것을 정의라고 보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공법에서의 정의입니다. 공법에서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를 구분한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5번째.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와 직접 관련된 법의 이념은 바로 법적 안정성이에요. 자, 법을 여러분 조령모계로 아침 저녁으로 바꾸지 못하게 돼요. 오늘 범죄가 아닌데 내일 범죄가 된다고 하면 불안해서 할 수가 없죠. 지금 아프간 사태 지금 정부가 갑자기 바뀔 지금 있습니다. 막 탈출하고 난리죠. 그러니까 불안해요. 똑같아요. 법도 오늘은 죄가 아닌데 내일 죄가 되는 걸 바꿔본다 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럼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법을 믿고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법이 내일도 그대로 존재하고 모레도 존재하고 또 1년 후에도 2년 후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그게 법적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바꿀 땐 굉장히 신중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법을 바꿀 때도 국회에서 일단 어떤 국회 의결 정족수를 거쳐야 법을 바꾸죠. 헌법도 더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법을 바꾼 절차, 개정안 절차, 헌법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깨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6번째, 부정의한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그 말 안 했는데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세 가지는 법적 안정성을 잘 표현한 법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언은 법의 속담을 말해요. 자,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 말은 악법도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일부 진보적인 어떤 사람들은 야, 악법은 지키면 안 돼. 악법을 왜 지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악법에다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겠죠. 왜? 악법을 안 지키라고 하면 악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누구는 막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면 법적 안정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악법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라는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받을 권리 무한정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일정한 기간 안에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에 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 소송해도 집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그 기간이 바로 10년이에요. 이것을 민법상의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10년 안에 소송을 걸어가 돈을 그냥 설득해서 받든지 아니면 소송을 걸어가지고 10년에 소송을 걸어서 받든지 그래야 되지. 10년이 지나면 소송 걸어도 법원에서 10년 지났으니까 너 돈 못 받아 해서 소송을 기각해버립니다. 각하해버려요. 이런 것을 법적 안전성에 보는 거죠. 왜? 돈을 빌려준다면 10년 동안은 무조건 네가 받을 권리가 되면 10년이 지나면 네가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빚진 사람 채무자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는 법적 안전성에 가는 거예요. 이거 나오죠? 민법상 소멸시효는 법적 안전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10년까지는 채권자를 위한 거고 10년이 지난다면 세무자를 위한 거예요. 채무자. 빚진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균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그게 10년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값은 여러분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남한테 술값 줬죠. 외상값 주면 그건 1년 안에 받아야 돼요. 1년 전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법적 안전성을 돈을 예를 들면 외상 술값을 먹은 사람의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취득시효 마찬가지요. 취득시효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남의 동산이나 부동산도 예를 들면 원주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내게 되는 수가 있어요. 뭐 10년, 20년, 5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동산의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도 내가 오래 취득하고 있으면 내 거 되는다. 그러면 이건 내 거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법적 안전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형법상의 공소시효 여러분 다 알죠? 살인의 공소시효 없습니다. 뭐 절도죄 이런 공소시효는 10년이요. 사기죄도 10년이요. 그리고 10년 동안 범죄자가 도망다니면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잡아도 처벌 못해요. 그건 도망다닌 사람의 그 법적 안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년 안에 잡히면 처벌되고 10년 지나면 처벌 못하고. 죄마다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각종 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다. 이해하시기 됩니다. 다음은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법은 한목적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 정의, 한목적이죠?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아까 한목적은 잠깐 얘기했지만. 자,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그럼 국민이 원하는 것이, 국민이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이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법이라고 보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목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일제시대에 역적 이완용이 있습니다. 이완용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엄청나게 취득했어요. 일제시대에. 그리고 그 재산이 이완용이 죽고 상속이 돼가지고 후손들한테 쭉 물려줬습니다. 그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해 가는 것이 법의 이념에 부합할까요? 후손이 그냥 갖게 있게 하는 것이 법의 이념에 부합할까요? 이게 찬반이 존재합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환수하는 게 맞죠. 부정하게 얻은 거니까. 내국 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니까. 그건 환수하는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을 환수하는 게 국민이 행복을 느낄까요? 환수하는 게 행복을 느낄까요? 당연히 환수하는 게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거죠. 그래, 한목적성의 관점에 보면 이것도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법의 이념에 부합해요.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것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목적이 부합한다는 거죠. 그런데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 본다면 후손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내가 말이 수십 년을 또는 수백 년 이상을 우리 내 재산을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환수해서 가간다. 그 법적 안정이 깨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송이 붙었는데 국가에서 한 95% 이겼습니다. 국가에서 이긴 이유는 판사가 볼 때는 자, 이완용의 후손이 가진 재산을 뺏어가는 것은 정의에도 부합하고 한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완용의 후손들의 변호인들은 법적 안정성을 깨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판사는 전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정의와 한목지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재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죠? 한목지성의 개념. 자, 그래서 법의 인형은 정합법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 평행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다. 그 다음에 법은 함부로 변경돼서 안 된다. 부정의한 법도 무지서 벗어났다. 이 말이랑 앞부터 보여도 똑같은 말이죠. 권리에 잠자는 자를 모방하지 못한다. 법적 안행성. 각종 시효제도 법적 안행성. 자, 그 다음에 민중의 행복, 국민이 원하는 것. 이건 한목적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의 인형까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말. 이거 딱 이제 대부분 풀겠죠. 법의 인형이 뭡니까? 법적 안전성이죠. 타당성, 형평성, 효율성 아니에요. 법적 안전성. 19의 3번 문제. 지도서 19의 3번 문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